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듣는 청중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쉽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재미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자료는 좀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또 더운 날씨에 오신 만큼 끝까지 잘 즐길 수 있도록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주제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산화탄소 유용하게 활용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분만 손들어 볼까요? 요 앞에 있는 꼬마까지 전부 다 들어봐 주셨는데요. 네, 손들어서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됐는가 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관련되어서 제가 오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또 뉴스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그 단어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산화탄소 유용하게 활용하기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도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연구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슈들이 다 지구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좀 한번 들어봤었을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구 역사에서 지금 이게 어떤 흐름 속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류 발전에서요.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류의 발전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들었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갖다 주면서 인간은 동물과는 차별되게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땔감을 떼워서 이런 생활을 하던 것에서 조금 더 영리해졌을 때는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가축 에너지를 쓰게 된 거죠. 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물을 키워서 가축화를 시켜서 이제 농경 사회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풍차도 돌리고 그다음 물레방아도 돌리고 뭔가 돌렸더니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연의 바람이라던가 자연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좀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 따단 이제 뭐가 나타났죠? 기차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1800년대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뭔가 때울 수 있는 땔감들을 더 잘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연료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도시의 지방에 있던 것들에서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도시로 모여 살면서 그리고 산업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 사회로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불편하게 매번 연료를 들고 다닐 수는 없고 다 이렇게 송전 시스템으로 우리 전봇대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보내고 편안하게 핸드폰을 충전해서 배터리를 쓰는 이동이 더 편리해진 전기를 사용하는 사회로 우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에너지의 사용이 좀 발달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이후에 또 어떤 에너지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저도 아직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 상황, 여기 뭔가를 때우기 시작한 이때부터 우리는 단순히 있는 자연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자연에다가 뭔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 때문에 화석연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다. 뒤에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기사에서도 얘기하죠. 아주 무섭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오늘도 아주 더운 6월인데도 더운 날씨인데요. 이렇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뜨거워지고 있는 거 하면 이 북극곰이 항상 그죠 생각나죠. 북극에 있는 이 북극곰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요 북극곰이 이렇게 빙하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나면서 가지게 되는 문제점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요. 바다의 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 대륙이 점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어느 데는 또 너무 비가 안 오고요. 어느 쪽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사막화가 또 자꾸 일어나게 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의 환경이 계속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 변화로 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극지방하고 사막지방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되면 날씨가 바뀌게 되면서 뜨거워지면서 산불도 더 자주 일어나서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호주나 미국의 서부 건조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산림이 타고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곳 아니고 한국입니다. 2년 전에 강남의 폭우로 인해서 아시죠?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차가 잠겨서 갈 수 없는 분이 차 위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연재해라고 하고요. 이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횟수가 지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단순히 더워서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그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좀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찾아보면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도 뜨거워지고 뭐 극지방도 뜨거워지고 뭐 아프리카도 뜨거워지고 아메리카도 뜨거워지고 같은 정도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특히 더 많이 뜨거워져서 북극의 빙하 유실이 더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곳들이 더 갑자기 평균적 에너지보다 더 뜨거워서 평균 온도보다도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는 영역들 때문에 빈번한 기후 변화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후학자들이 예측을 해봤는데 지구의 온도가 2.0도를 넘어가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언제보다냐고 하면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날 때보다 2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론 그 해수면이 많이 높아지고 앞에서 말한 자연재해 때문에 아주 지구가 위험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자라고 해서 이런 지구온난화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이제 기후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끌게 되는 부분은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숫자라 봐야 얼만큼 뜨거워져 있는지를 알잖아요. 산업혁명이 1850년대쯤에 일어났는데 아까 증기기관차를 만든 그때에 비해서 그때 온도의 지구 평균 기온을 0도라고 하면 2013년 한 11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는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년 전이죠. 그때는 2014년까지는 0.78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는 1.1도, 1.09도까지 올라서 이게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것들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가 보일링 끓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지구 온난화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비가 내리는 그 양이나 해수면이 올라가는 정도가 연간 4mm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급속화되면 급속화될수록 더 걱정이 되고 있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는
계속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뭔가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하고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5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 본 적 있을까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에 선 초등학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 글을 읽었고 낭독했던 내용이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바꿔서 정책을 바꿀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정부를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서 살게 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한 거고요. 이게 어디에 났냐면 과학자들이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보게 되는 논문 중에 네이처나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 전문 잡지인데 그런 잡지에는 일반적인 과학 관련된 기사들도 있는데 거기 그 네이처 저널에 5월 20일 날 난 기사입니다. Why babies in South Korea are suing the government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아기들이 왜 한국 정부를 고소했는가 하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큰 말을 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시기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래서 어른들이 전혀 안 하고 있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UN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 파리의 모에서는 전부 다 기후 협약도 하고 전 세계의 160여 개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도 했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그 각각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계획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제출을 해서 유엔의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계획서 쓴 거 여러분 이제 방학 계획이나 이런 거 한 만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썼는데 지금 점검이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실 친구 있을까요? 그래서 용감한 친구. 네.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없애는 거. 또 네. 어디? 네, 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가 0으로 줄이자는 것. 네, 둘 다 너무 훌륭하게 잘 대답을 해줘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말씀처럼 두 친구들의 대답처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양하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 수준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중립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 중립 이러면 너무 기니까 그냥 보통 탄소 중립 그리고 영어로는 카본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탄소만 잡아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씻고 뭐 이런 것들의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만큼 공기 중의 농도가 높아질 건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다른 것도 하고 뭣도 해서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맞추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이고, 이것을 2050년까지 다들 만족하지 않으면 앞에 얘기했던 2도씨 그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들 2050년까지는 각국이 전부 다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여기 기후협정에서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 우리가 다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 탄소는, 듣는 탄소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 억울하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그죠. 좋은 건데 나쁜 거다. 좋은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탄소가 그냥 나쁜 거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옛날 요거 제가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맨 처음으로 온실가스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연구했던 이제 화학자예요. 그래서 그 스웨덴의 연구자였었는데요. 스반텐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화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공기 중에, 이때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탄산, 그래서 이 탄산이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막 수학적으로 풀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언제 발표했냐면 1896년에 과학 저널에 이렇게 자기가 계산한 것들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저널 이름도 Philosophical Magazine and Journal of Science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저널에다가, 옛날 저널에다가 적었는데, 거기에서 결론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류에겐 축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아주 차갑지 않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유지가 되었고, 이 때문에 지구가 좀 따뜻하게 되면 농작물이 더 잘 자랄 테니까 식량이 늘어나게 돼서 좋을 것이다. 인류가 생활하는 데 있을 때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단 한 가지의 착오는, 이분이 연구할 때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화석연료를 때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려면 아마 수천 년이 지나야 될걸? 그래서 괜찮을 거야 라고 전망했는데, 요게 100년 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예측에서 틀려진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농도가 잘 맞아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축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1850년대 산업혁명이 있었던 이후부터 얼마나 빠르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는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20, 30년만 해도요,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진짜 화석연료 때문에 공기가, 그 대기 중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과학자들은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너무 상관관계가 깊게 나온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계속 계절별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었고요. 지난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하고 너무 관련성이 높아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진 않아요. 진짜 올라간 게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이구나 하고 동의는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의심할 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화석연료 때문에 그래?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때문에 그런지 연간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또 그래프가 잘 맞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 데에는 다들 사람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집중형의 생활을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석연료가 늘어나게 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거 하냐고 하냐면 에너지 절약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탄소 중립의 노력으로 학교에서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뉴스나 책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공장에서 뭔가 화석연료를 많이 떼면서 혹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떼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많이 배출했는데 요게 원래 요 공장에서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요렇게 균형을 잘 맞춰 있었던 지구의 탄소순환이라고 하는 게 잘 균형이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이 화석연료를 떼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애면 될까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뱉어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없애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만 찾으면 되니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다. 방법은 확실한 건 원래 자연에서 여기 작은 사이클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인간이 활동하면서 인간이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놨으니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한다라고 해서 CCU라고 해요. 영어로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여러분들 영어 잘해서 요즘 알죠? 단어. 그래서 포집이 캡처고 유틸라이제이션이 활용이에요. 그래서 CCU 기술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작은 글씨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였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람들이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전망을 한 거예요.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떤 거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050년까지 인구는 늘어날 거고 늘어난 인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많이 늘어날 거고 산업화 도시화되면 많이 쓸 건데 각각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중립을 맞부를지 이제는 각 나라별이 아니라 각 역할별로 기술별로 할당량을 예측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잘 절약해라, 수요 관리해라. 수요 관리하는 거에서는 요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효율 향상해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만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불 끄기 이런 거 잘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전기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석연료 막 떼우는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온도를 높이고 이런 걸 전기로 좀 바꿔갖고 신재생을 활용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 이만큼 탄소 저감 효과들을 가지고 올 거다.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깨끗한 연료인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를 사용해라. 그러면 이만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연료인 바이오 그러니까 식물을 써라. 그러면 이만큼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전지 많이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혹은 이제 풍력 이런 자연에서 오는 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면 이만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감소할 수 있도록 각국마다 노력해라. 이렇게 산업별로 나눴어요. 근데 기타는 뭐 기타 등등이니까 뭐 아마 나무를 많이 심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노란색이 있어요. 이 노란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2024년 여기에서 노란색이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CCU, 이산화탄소 어떻게든 활용해라. 그러면 왜 지금 없겠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할 건데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때까지 저만큼을 감축시킬 기술을 누군가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중립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술은 지금 없지만 기술은 만들어져서 꽤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없는데 기말고사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일단 내가 공부해서 점수는 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아주 급한 상황인 거죠. 다른 것들은 지금도 이미 섹터가 있어서 플랜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기술을 빨리 만들어야 되면서 그 책임마저 높게 지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급하게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CCU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없는 기술에서 그래도 산업화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렵냐면은요, 일단 간단한 거는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려면은요, 그냥 공장을 안 돌리면 돼요. 자동차를 안 타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환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발전은 줄어들지 않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각국은 전부 다 경제 발전을 계속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생 가능한 사회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산업별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만 않겠지만 여러분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S 회사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S가 있네요. SS 몇 개 있고요. 막 L 회사도 있고요. 이렇게 큰 기업들, H 회사도 있고요. 막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반도체에서 발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정유회사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시멘트, 건설 쪽에서도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만들어는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데도 이만큼 배출하고요. 또 하나의 의외로 철강, 우리나라가 철강 조선 이런 중공업에서의 또 강국인데 철강도 이만큼 배출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다 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서 발전해서도 배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산업들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특히 다른 나라가 CCU 기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우리는 이러한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10대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2020년 중요하게 이제 이런 10대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을 하겠다라고 보고서도 냈어요. 여기에 제가 색깔을 좀 넣었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디지털화, 그래서 학교에 디지털화를 한다 그러죠. 종이 안 나눠주고 디지털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물건들을 계속 생산하는 걸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배분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건물에 에너지 조금만 쓰고도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데 다 아껴 쓰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른 걸레라도 더 짜서 아껴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거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시멘트, 철강, 공정 고도화라고 하는 건 산업에서 필요한 열량이, 그리고 산업에서 배출하게 되는 CO2 크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3대 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안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체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이 됐고요. 여기 빨간 거 하나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CCU. 지금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만들겠다 하는 이 CCU까지 해서 10대 기술을 만들었어요. 지금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윤곽이 좀 있는데 얘는 아직 돈 벌어본 적 없는 그런 산업이어서 어떻게 하지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CCU 아까 말한 제가 탄소 활용하고 포집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데 탄소 활용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맞췄지? 네. 앞에서부터 제가 에너지를 사용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인류가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이산화탄소 빨리 없애려고 하면 그냥 없애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모순이 생긴 게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려고 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다시 또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기술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전환할 때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왜 더 많이 배출하냐?
전환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기술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노력은 그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연은 원래 인간이 배출하지 않은 이산화탄소는 자연에서 균형이 잘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자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하는 데가 누구? 식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보시다시피 이제 광합성 센터라고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부터 흡수를 하고 뿌리로부터 흡수된 물을 사용을 해서 식물의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를 광합성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류이 너무 잘 하면서 얘네들은 CO2를 먹고 뭘 내놓죠? 산소를 내놔요. 그래서 깨끗한 상황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연의 강합성을 인간이 대신하는 인공 강합성을 만들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이런 인공의 활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술별로 분류도 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도 해요. 가장 쉬운 활용은 뭐냐면 기체 상태로 있는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얼리면 사용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얼린 걸 뭐라고 부르죠? 네, 어디 가면 많이 보죠? 베스킨라빈스. 그죠? 베스킨라빈스 가면 이렇게 포장할 때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변환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로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다른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용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진짜로 변환해서. 이산화탄소가 원래 어디서 왔냐면 화석연료를 떼어서 나왔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시멘트와 같은 건축을 하는 단계에서 나왔으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돌려서 화석연료를 만들고 화학물질을 만들고 건축자재를 만들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제가 생각한 제 개인적으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여러분들 화학을 배우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얘가 칼슘 옥사이드와 같은 이런 물질과 결합을 하면 칼슘 카보네이트가 되는데 이 칼슘 카보네이트가 시멘트의 원료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CO2를 배출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여기에다 박아서 시멘트처럼 그 돌덩어리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우리 집 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순환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공정 처리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있었는데 실은 얘가 여기 안에 탄소랑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했던 거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여기다 집어넣는 기술만 쓰자라고 한 거고 이 집이 괜한 집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포집된 이산화탄소 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원래의 문제는 뭐였냐면 얘를 만드니까 순도가 좋지가 않아서 건물이 단단하지가 않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만 더 개선해서 이렇게 단단한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질 좋은 시멘트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노력이에요. 이전에는 너무 안 좋으니까 탄산 광물화를 해서 바닷가에다가 묻어놓으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 누구네 바닷가에 묻을까 하고 이제 하면 아무도 우리 집 바닷가 근처는 우리나라 근처 해변에는 묻지 마.
그거를 묻으면 혹시 알아 지진이 일어날지 뭐 이러고 다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그냥 광물화해서 바다에 묻는 거를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건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슬슬 이제 산업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또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가능한 건데, 이거는 조금 더 고급의 화학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CO2인데 이게 어떤 부자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탄소하고 산소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어디로 쏙 들어가서 여기 포집이 된 거예요. 이런 포집된 형태의 분자들이 잘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그거를 폴리올레핀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렇게 얘를 탄소 사이에 쏙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 잡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폴리우레탄 대표적으로가 뭐냐면 요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도 그냥 매트리스가 아니라 세베스트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CO2를 직접 넣어서 거기에 여기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석연료로 보통 갖고 온 탄소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요거 만들 때 CO2 소집한 거 한 20%까지 넣었는데도 성능 괜찮게 쓰더라 라고 해서 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쇼파도 그대로 만들어 쓸 수 있었고, 퍼프, 화장품 퍼프 뭐 이런 거 쓰거나 집에서 쓰고 있는 많은 스티로폼 이런 내장재로 쓰는 완충제로 쓰는 것들을 다, 그건 그렇게 순도가 안 좋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간 폴리우레탄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을 한 자동차만 납품해 이렇게라고도 이제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RE100이라고 하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만든 플라스틱만 들어가 있는 제품만 살 거야. 이렇게 제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폴리우레탄 계열의 재질의 폴리머들은 여러분들이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각종 플라스틱, 집에 되게 많잖아요. 이런 폭신폭신한 거 말고 각종 플라스틱,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 차 돌리게 될 가솔린, 이런 거 지금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분자 안에 한 개 있어요. 얘네들은 막 8개, 막 이렇게 10개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 개 한 개씩 붙여서는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한 몇 개 가지고 있는 나무로부터 쓰자. 나무는 한 5개, 6개 링 가지고 있는 탄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잘 만들어서 쓰자라고 해서 얘네들에다가 얘네들을 조합해서 탄소 몇 개짜리 좀 써보자. 혹은 이미 만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런 순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역시 이때 필요한 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100% 어디서 갖고 오겠다?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전지나 풍력전지에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각각의 이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은 다 뭘 만들어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써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공의 강압성을 우리가 할 건데, 얘네들은 다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게 될 테니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어떤 공장에 넣으면 CO2와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이런 화합물들만 만들면 그게 최고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런 이산화탄소나 그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탄소들을 전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화합물로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기 말고 광 자체를 사용해도 좋아요. 왜냐면 태양에너지에 발전 안 하고 그냥 태양에너지를 직접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광합성인데, 요거를 하고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생물을 써가지고도 합성을 합니다.
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뭔가의 바이오 물질을 만드는 이 최초의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지구 역사상 35억 년 전에. 네, 정답. 네,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그대로 쓰면 많이 만들질 못하니까 시아노박테리아의 유전자 조작 등을 해서 내가 희망하는 부타놀이라든가 뭐 알코올이라든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원료를 생산하도록 하는 걸 조작하고요.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햇빛을 받고 자라는데 바닥 위에 띄워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플라스틱 백에다가 세워놓고 빛을 쬐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의 프로덕트 생성물들을 이렇게 전환해서 내가 쓰겠다. 그리고 얘를 키울 때는 빛과 난방공사에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열을 써가지고 얘를 다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얘가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단 하나의 기술이 CCU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좀 어려웠던 것, 그 어려웠던 기술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탄소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연료에는 보통 이 산소를 좀 없애줘야 돼요. 산소와 탄소 사이에 잡고 있는 그 결합을 깨고 탄소와 수소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연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쏙 집어넣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로 새로 해야 돼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요때 사람들은 식물에서처럼 이산화탄소와 물을 써고 햇빛과 같은 재생 발전 에너지를 써서 연료를 만들자라고 해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디젤을. 그래서 그거를 이디젤이라고 불렀어요. 이 디젤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독일에서 이제 먼저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디젤은 어떻게 만들어도 디젤은 디젤이니까 실제 차량에다 집어넣고 시운전도 해도 잘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 기술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문제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서 디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든 디젤이 화석연료로부터 얻은 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비싸서 그럼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훨씬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고급지게 여러분 하나 용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기술 경제성이라고 해서 기술이 얼마나 경제성을 가지게 되는가 해서 기술 경제성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전 과정 평가. 이산화탄소를 전체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인가 하고 평가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해서 통과한 기술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단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재생에서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직접 반응기에 넣고 막 돌려서 이러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긴 탄소는 아니지만 1개짜리나 2개짜리로 좀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은 알게 됐고요. 이걸 좀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반응을 잘 보내도록 하려는 촉매라고 하는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촉매 물질들을 잘 디자인해서 예를 들어 5V가 필요해. 그러면 아까 말할 때 5V 에너지 쓴이라고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5V 대신에 2.5V만 써도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러면 훨씬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경제성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재가 없냐? 이러한 디바이스를 잘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을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 재료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전환을 잘할까 하고 화학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한 게 있더라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알파고 나온 이후에는 사람이 직접 안 해도 예측도 하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총미를 다 만들어서 내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실험의 데이터들을 다 서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데이터를 익혀서 이 총매는 이 정도 성능, 저 총매는 이 정도 성능. 그럼 이 기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학습을 해서 그럼 이 총매가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만들어봐. 이렇게 하고 예측을 하면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좋은지 나쁜지 해서 1000번 실험할 거를 10번, 20번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빨리 숙제해야 하고 빨리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보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은 제가 동영상으로 넣지는 못했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로봇이 이렇게 총매를 합성하고 딱 들고 가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기 되게 어려운데 로봇은 24시간 동안 하고 그 옆에 머신러닝 붙여가지고 학습한 거 가지고 다음 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좀 디자인을 스마트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느냐?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많고 찾아보면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전기하게 전환을 시키도록 하는 그 디바이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거기에 유용한 화합물을 꺼내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거를 LG화학에서 여기서부터 얻어진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만든 것 같고 항공유, 이런 원료, 연료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관심이 있으면 미국에 12라고 하는 벤처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글라스도 만들고 있는 옷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몇 개짜리 붙이는 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바이오매스랑도 적절히 잘 쓰자라고 해서 유럽의 아반티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산화탄소 말고 바이오매스까지도 다 써보자라고 하는 기술들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상품화돼서 올해쯤에는 나올 거라고 계속 기사가 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뭐냐면 종이고 겉은 안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안에 플라스틱이 병이 페트병을 대체한 페프병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순도 100% 나무로부터 얻어진 거예요. 나무를 공정해서. 그래서 페프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그 플라스틱만으로 쓰면 미관상 안 이뻐서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이제 맥주병이라든가 여러분들 화장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화까지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각국의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한 30년 안에 답이 나올까? 라고 많이들 걱정해요. 항상들 물어봐요. 30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긍정회로를 돌려볼게요. 우리가 1900년 초반에 사람들이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면 질소를 만들어서 비료를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만들지 만들 방법이 없다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다 이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다 거쳐 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촉매를. 특허까지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었나? 재현이 안 된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허도 철회했어요. 그게 안 되는 것 같네 하고 살짝 철회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했는데 기술 경제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말았어요. 이 대단한 분들도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 너무 안 된다.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꾼 거 못 하겠다. 이분은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어요. 나 이거 죽겠는데 실험 못 하겠다. 근데 이 두 분이 끝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하버보시 공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암모니아 생산하는 공정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전 세계 에너지의 2%를 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얻어진 암모니아로 비료 써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영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노력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엔 사람뿐만 아니라 머신 러닝들 혹은 오토메이트 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까지 도입하다 보면 스마트한 사람들의 인풋을 주면서 어떤 기술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